예, 이철이의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다뤄봅니다. 세 분이 나와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코너인데요. 삼색 정치 토크.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이자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세 분이 그러고 보니 다 김씨네요. 삼김 시대는 그 삼색이 아니라 저하고 김영남 의원은 좀 비슷한 시선 아닐까요? 안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전혀 아닌데요. 국힘이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아직도 세상 바뀐 걸 몰라요. 아유,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강한 논리력과 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잘 싸웠던 우리 김영남 의원님인데 참.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인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야, 해봅시다. 참다. 야, 이거는 좀 정도가 지나치다 지금. 예. 괜히 그 불들러 가지고 지금 초장부터 아니 삼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삼김 토크 삼김 시대로 바꿀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좋네요. 네. 근데 제가 웃자고 소리인데 두 분은 전자가 붙으신 분인데 현자가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아, 저 우리 이철이 수석님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과거 인연으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주말 뉴스 쇼 끝나자마자 지역구로 갈 예정입니다. 아유, 참. 2년팔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초선으로 끝나는데 벌써 재선이에요. 네, 재선되셨어요. 네. 아니 1.5선이라고 아직도 동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전 의원님은 3선 하셨고 네. 제가 국방위원 할 때 국방위원장님이셨어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과 선배였습니다. 아, 또 그러신가요? 두 분이? 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진짜. 이게 다 커넥션으로 움직이는군요. 2년팔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삼색 정치 토크, 삼김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이제 새로 국회가 시작되면 초장이 뭐 찌그럭빠그럭 하잖아요, 그죠? 네.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됐어. 근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다수당이 야당인데 그냥 쭉 밀고 가는 것 같고 여당은 힘이 딸려서 그런지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 같고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민주당 이렇게 보면은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이 이제 여당에 대해서 좀 발목 잡고 또 안 될 때는 또 때로 장애투쟁도 하고 이런 거는 많이 봐왔어요. 우리 헌정사에. 야당은 왜냐하면 여당에 대응하는데 특별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군부 독재나 뭐 파쇼 독재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야당 독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거기다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한 예는 정말 없죠. 정말 네.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라고 하는 원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 선배들이 쌓아왔던 의회의 관례 관습까지 무너뜨리라고 민주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진 않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반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수막을 지역에 하나 붙였는데요. 이제 법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관례대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합의가 일단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관례를 찾아봤더니 2달 정도 싸우다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관례대로 모두 일을 2달 이상 안 하는 방법. 근데 이제 2달 내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제 합의가 될 때까지 우선 일을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일단은 일을 하고 있자. 근데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장 뭐 나머지 7석만이 아니라 저희가 임명한 11석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결국은 뭐 자리 다툼 정도밖에 안 보이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법대로 일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김영남 회장님.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 그러면 거의 막가자는 거예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본인들이 집권 세력인 거를 까먹은 여당인 국민의힘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집권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장이야 뭐
제1당이 그동안 계속 맡아왔고 다만 법사위원장 몫이 야당 몫이냐 소수당 몫이냐 요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국회 운영위원장은 저는 당연히 여당 몫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제 남은 7자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전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집권 세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다 가져가고 결과도 니들이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의견들이 국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당 집권 세력이 지는 거지. 아무리 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21대 초반에는 그때 국힘이 야당이었으니까 그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히 여당인데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사실을. 김용우 의원님 집권 야당이란 말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조금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무기력함을 좀 보이는데 우리 김영남 의원이 이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이제 쓰시네. 근데 말씀 중에 애틋하게 쳐다보던데 자꾸. 아니 근데 모두각이라고 하죠. 민주당도 좀 조금 그 정말 그 지나치지만은 또 이준석 개혁신당 아닙니까? 개혁신당. 근데 개혁신당도 이번에 아마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거에 그냥 동조해가지고 숟가락을 같이 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상임위원장 받거나 뭐 이런 거 없는데요. 받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여당이 그래도 차지했던 운영위원장까지 지금 이제 야당이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같은 소속의 같은 당이 다 차지하지는 않았죠. 그게 최소한의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지금 민주당의 그 명분은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법사위원장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야권 전체가 192석 아닙니까? 그 192석을 가지고 오히려 더 신사적으로 하면서 양보할 건 조금 양보를 하면서 뭐 거부권 행사하면은 제 의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192석이면은 웬만큼 명분이 있는 법안 같으면 3분의 2 넘길 수 있습니다. 재의결이 가능해요.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은 오히려 민주당도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가지고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앞으로 나란히 모든 의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국회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른바 심자랑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뭐 사실은 개원 협상 과정이 아주 짧거나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경우가 없으니까 독주하고 있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요.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가 별로 눈에 크게 안 들어오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일방적으로 더 하는 것 같거든 저쪽은.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냥 내 맘대로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뭐 야당의 독주가 크게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상황 같아요. 제가 태어날 때 국방위원이었고 국방위원장이셨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정현 당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어요.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우리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회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당에서 보이콧하라 그랬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안 하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소신껏 해서 저는 김영우 의원이 소신을 갖고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게 원래도 알았지만 그때 분명하게 좀 각인이 됐는데 제가 좀 더 곤혹스러운 질문 드리면 지금 원내대표다. 네. 여당에. 여당이요? 네. 협상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백지하라고 막 외치겠어요? 아니면 뭐라도 뭐 좀 해보려고 하시겠어요? 이거를 원구성 협상만 가지고 달려들면은 쉽지 않다고 봐요. 국민들 여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그 세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세비 반납부터 일단은 일단 예,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민에 대한 제대로 사실 지금 2달이 훨씬 넘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백서 쓴다고 굉장히 또 시끄럽기만 했고 또 전당대회 룰도 이제 겨우 그냥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당심 민심 80대 20으로 됐고 그래서 이런 때는 일단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비 반납부터 하고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특위 이런 걸 통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역시 국회의원은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 박찬대 의원 만나가지고 정말 문 걸어 잠그고 하나는 받아내야죠. 법사위원장. 그자 우리 김한기 의원한테 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법사위가 상원처럼 네. 길목을 잡고 저도 네. 법사위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월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 국회의원 한 명이 잡을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지난번 국회는 좀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민주당은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뭐 구조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113개 법안이 21대 국회 말에 법사위에서 걸려 있다가 마지막까지 저희는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만 기다렸는데 끝내 거기서 그대로 계류된 채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저처럼 법사위에서 근무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불만이 되게 많죠. 저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고 지금 각 상임위마다 법조인은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법조인이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 바로 그냥 본회의로 가는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당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저라면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의 권한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안을 제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이제 제한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특검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협상이 돼야 서로 양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그냥 양당 다 법사위원장 갖겠다라고 하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갖자. 민주당이 먼저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이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이 사실은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도 이런 제안을 저희가 먼저 안 하죠. 저희도 그냥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무조건 우리가 갖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양보하냐. 우리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양보하게 되면 당내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을 생각하면 뭐 그런 서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냐. 사실은 이 법사위를 야당이 제2당이 가져가는 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12대 국회까지인가는 그냥 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다 차지했고요. 일본도 91년까지는 그랬고 그 이후에 일본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국회 관행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 하겠다라는 거는 나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장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사위를 안 갖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모든 법안은 330일씩 최소 걸려야 되는데 그 상황은 막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이거를 뭐 입장을 바꾸려면 국민의힘에서 매력적인 제안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장님이 중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중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상이면은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 중에 하나를 받자. 뭐 여당 내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용산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럴 거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양측 간에. 그러니까 그냥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법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한 특검법 그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 있겠어요? 다 못 받는다 그러지. 근데 국힘의 입장이라면 제가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최상병 특검은 받자고 그럴 거예요. 그게 중재안이 될 수 있겠네. 네. 근데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회 같으면은 우리 이제 김한규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치개혁 특위 같은 데서 매번 원 구성할 때마다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을 빚고 충돌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한 그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맡아야 되는 상임위도 정하고 또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좀 정하고 해야지. 우리 18대 때도 그때는 우리 한나라당이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88일인가 걸렸을 거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처음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야 원구성이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거의 막 뭐 3달씩 그냥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라 이런 거 좀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런 김 생각입니다. 의원님, 그 지도부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새로 뽑힐 거 아니에요. 네. 언제 8월인가요? 아니, 날짜는 7월 23일로 지금 잠정 잠정적으로 돼 정해졌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예. 그러면 새 지도부가 오면 뭔가 여당의 전략이 좀 바뀔까요? 근데 7월 23일이면은 지금 한 달도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고 아마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정치 개혁이라든지 뭐 민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역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 이렇게 이제 두 정당, 큰 정당이 두 정당이니까 비유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용산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그렇게 눈치를 봐왔죠.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 선거 예. 졌잖아요. 예, 저도 뭐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이번 전당대회가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되기를 저는 바라죠. 예.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유력한 그 당권 주자 중에 일부는 분명히 친윤은 아닌 색깔이란 말이에요. 비윤 당대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비윤, 뭐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그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원내에 7개 정당이 있잖아요. 뭐 일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힘 해갖고 원내에 7개 정당이 있는데 7개 정당 당대표가 다 반윤 내지는 비윤 되는 거예요. 관전 포인트 중에 예, 하나네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원구성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국민들이 보기 좀 짜증스럽잖아요. 이걸 네. 예방하기 위한 무슨 법안을 냈습니까? 이번에 낸 건 아니고요. 네. 그 제가 보궐선거로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원외에서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했는데 2달 동안 회의가 안 열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때도? 예, 그때도 네. 안 열렸어요. 아까 김용우 의원님이 18대 찾아보니까 그때 88일 걸렸더라고요. 네. 저희 때도 거의 2달 가까이 걸렸는데 너무 이건 후진적인 문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국회가 원칙이 없느냐. 원칙이 없으니까 항상 협상을 양극단에서부터 자기 입장을 딱 갖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후반기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전반기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부의장이 그대로 유지한다. 그때까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는 이런 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21대. 지금도 사실 이거를 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의석 배분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눈다. 이거는 양쪽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이 먼저 첫 번째 상임위원장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을 이번 기회에 정해서 법으로 정하기는 조금 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런 어떤 대원칙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은 역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모양 좋게 통과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국회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말은 맞지만은 그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국회라고 하는 거는 그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법 전서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하지. 그럼 국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법만 있으면 사법부만 존재하면 돼요. 행정부하고. 하지만 국회가 하는 일은 그런 이해 충돌을 그 완화시키고 그 해결책을 찾는 그 과정인데 이걸 법대로 한다. 7일까지 뭐 의장은 뽑아야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건 정치가 아니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식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이 선거에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상임위원장을 하는 관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미국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은 최소한의 내용을 규제를 하는 거고 법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합의된 불문율 내지는 룰대로 이게 지켜져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지켜져요 보면. 관례, 뭐 관행, 판례 이런 것도 법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관례도 되게 중요한 거죠. 저도 관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장도 11대 7 이렇게 의석수대로 배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크게 차이가 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부권을 그렇게 자주 행사할 거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뭐 이철희 수석님 모시고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거는 위헌임이 거의 명확한데 아니면 국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때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관례를 안 지키시니까 뭐 저희도 지금 대통령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착하게 우리 먼저 양보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총선 민심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민주당이 지금 큰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네. 먼저냐예요. 요건 이제 예. 요쯤 하죠. 불리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입법 과정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지금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제도를 잘 만듭시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짧게 좀 얘기해보고 또 광고도 저희가 잠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즘 한간에 가장 뜨거운 단어죠. 애완견 요 얘기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 네. 그러면 후보들은 대체로 윤곽이 나왔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하죠? 아마 구분 능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전당대회 출마하는 쪽으로. 근데 확실히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출마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죠. 야 이거 그동안 뭐 간 보면서 네. 장난했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한번 그만뒀지만은 결국은 투표에 의해서 당으로부터 또 일부 민심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 방향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출마하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전망들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어대한 이런 표현도 쓰던데 맞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여론조사상의 그 지표만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전당대회 룰이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당심 80, 민심 20인데 뭐 당 내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죠, 지지율이.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뭐 한동훈이면 땡큐다 이렇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오만하게 저희가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런 얘기하다가 지난 22대 총선의 2월 초 중반까지는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게 맞나? 우리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왜 저렇게 룰을 바꿀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바꾸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유승민 위원장이 될 가능성을 낮추는 건가 싶은데 뭐 유승민 전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이나 민심에서 다 앞서는 것 같고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둔 민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심이나 뭐 민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하고도 각을 세우고 야당하고도 각을 세우고 뭐 각만 세우는 정치를 하게 되면 여의도가 참 긴장감이 너무 넘치고 협상은 없게 되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협상과 타협, 정치라는 거는 잘 연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까지 3년 동안은 정치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남 의장님은 이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별명이 용불리예요? 아, 그런 별명이 최근에 붙었나요? 와. 뭐. 귀요미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아, 그럼 다행이죠, 뭐. 그래요? 좋으신데 진짜 인상이 굉장히 편해 보이고 밝게 보이시죠. 노니까 좋으신데. 좋아집니다, 인상이. 예.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 룰을 바꾼 거는 지난번에 룰을 잘못 바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심 반영 비율이 30%가 들어 있었는데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당원 100%로 그때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순위 저 밑에 있던 김기현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워낙 잘못 고쳐놨기 때문에 원복하는 의미에서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7대3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죠. 살짝 비틀어서 8대2로 고친 것 같은데 한 번은 출렁거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당대회 판이 지금 같아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반격이 한 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소위 이렇게 합종 연행하면서 대항마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앞으로도 좀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쯤 하고요. 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기소를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왕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한다. 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문은 김용훈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열어주시죠. 참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초조, 초조. 초조하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왜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총선 11개 혐의인가 이런 걸 11개 혐의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수사도 받고 또 재판도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건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화영 전 지사 대북 선거 문제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는 저도 그걸 느꼈는데 제가 처음에 삼선 때죠. 2017년인가? 그때 이화영 부지사를 그때 처음 만났는데 평화부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전엔 경제부지사나 뭐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랬는데 평화부지사 이거 남북 관계 하는 거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저도 이제 경험이 꽤 있으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런 일이 터졌는데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북 문제, 남북 관계 이런 일을 하는 게 평화부지사예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부지사가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 도지사 모르게 했다? 이거는 진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네. 때. 그래서 네. 결국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인 운명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거 그냥 초조하기 때문에 소설 쓴다, 창작의 수준이 떨어진다, 결국 급기야는 언론인을 향해서까지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굉장히 지금 초조함의 발로다. 초조해서 그렇다. 예. 네. 김용남 의장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거꾸로 보는데요.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 제1당의 당대표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곧 당대표도 연임을 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 뿜뿜 하신 상태가 아닌가.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잠시 잊으신 것 같아요. 싸움의 제일 1원칙이 뭐냐면 네. 전선을 넓히지 말아요. 왜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검찰을 패는 건 지금도 오케이. 그전에도 패왔고.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정권의 앞잡이다.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격이라고 보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기소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상대로 애완견이라고 공격을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전선이 검찰과 정권 플러스 전 언론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렇게 여러 명을 상대로 전선을 넓혀갖고 싸워갖고는 이기기 힘들어요. 네. 제가 보기엔 약간 자신감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언론이야 당연히 검찰이 기소를 했고 기소 내용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갖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너무 지나쳐 보여요. 김한교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언론 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하게 편파적으로 한다. 일부 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 출입 기자를 지칭하는 거였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발 기사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명확하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제가 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배경은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이제 다른 공범의 사건 판결문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가 됐거든요. 판결문 자체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의 표현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다른 재판부가 판결이 있었던 다르죠.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판결했으면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반문을 했죠. 기자들한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최근에 나오는 본인 관련 기사들이 정치부 기사가 아니라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검찰이 주는 보도자료 내지는 티타임에서 해주는 얘기를 토대로 기사를 쓰지 본인들이 더 나아가서 판결들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이나 아니면 판결의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독자적인 어떤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매체를 막론하고 전혀 없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방통위원장도 꼭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아니 과방위원장 국회에서 그 얘기는 이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을 어떻게 보면 크게 두 축으로 지금 지도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 출입 기자를 포함한 일부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내부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떤 분이라도 애완견이라고 그 앞에서 표현을 하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외신 보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블레어 영국 총리를 부시의 푸들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모욕적인 네.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고 언론인들은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범의 꿈으로 다 이렇게 그런 거 오래 갈 거려. 저 일부 기자라고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일부 기자. 네. 그런 참
알겠습니다. 이게 말 때문에 참 정치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참 너무 소용돌이를 많이 치니까 보는 사람들도 좀 힘들긴 합니다. 자, 또 반대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익위, 국민 권익위. 김용남 의장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권익위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억지를 쓰다 보니까 계속 그죠? 자체적으로도 논리가 꼬이고 스텝이 네. 엉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른바 청탁금지법에 뭐 없는 건 맞아요. 네. 없는데 그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묻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증폭이 되니까 외국인이 줘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아니 그러면 외국인이 주는 뇌물은 받아도 된다는 거야? 무기 수입하면서 그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무조건 받아도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엉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수습 불가능한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부인을 통해서 선물을 줬다. 이러면 완벽하게 클리어되는 거예요? 형법상 국외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아 그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정한 범죄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선물 주는 게 범죄예요? 그 뇌물이죠. 이거는 아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구체적인 처벌이죠.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뇌물이고 구체적인 청탁은 없는데 공무원의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사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 일반 공무원들이 나도 배우자더러 받으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다고 이 조선일보 기자 코너에 이렇게 실렸던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면 그냥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부적절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거면 그 정도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그립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 권익위라는 게 원래 이제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세 가지 업무를 하는 데인데 원래는 이 정도로 정치적 기관이 아니었는데 이재호 전 의원님이 위원장 하시면서부터 확 뜨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전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정치인 출신이 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요번엔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분들이 갔거든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세 분 다 정치인은 국회의원 출신은 아닌데 문제는 네 분 다 법조인이고 출마하시려고 했던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단순히 이번에 비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권익위가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앞으로 무슨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야당 입장에선 이거는 이렇게 직업 공무원들이 승진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기관에서 이런 조사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최소한 조사 권한은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 눈치 보려다가 조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원이 만약에 지금 국회에 있었으면 쓴소리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정말 회의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이게 그 기관 자체가 완전히 수사기관은 또 아니잖아요. 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애매하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고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기관 자체가. 지난번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도 굉장히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위인설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닌가라는. 이게 원래 이제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뭐 이런 게 합해졌고 그런데 이게 무슨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정말 정권의 시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멀쩡히 가가지고 또 권익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출마해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봐도 이거는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이런 국가권익위원회라면 그래서 저는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이 제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폐지하자. 권력에 따라서 춤을 추는 기관이라면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여당에서 권익위에 대해서 좀 쓴소리 하면 야당과 협상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응? 그러면 용산도 조금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요? 뭐 근본적으로 근데 지금 뭐 방송법도 그렇고 모든 게 여당이 야당 되고 또 야당이 여당 되면은 바로 직전에 자신들의 주장을 180도 바꾸는 게 지금 계속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진영 논리, 이 진영 간의 갈등, 여야 관계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게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아니 저는 평소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그것도 역할이나 헷갈려. 기능이 중첩된다고 생각해요. 인권이랑 권익이랑. 예, 그러니까 국민권익하고 인권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인권은 국민권익이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양 기관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같아요. 그거는 그 국가 부처 간의 통폐합 내지는 기능의 효율성의 문제로 나중에 논의할 문제고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일 발표 내용은 이럴 거면 뭐 하려고 너 권익위원회를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역할 조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혼란만 가중시켰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또 혼란만 주는 거고 수사에. 그리고 더 자세히 이야기할수록 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권익위가 이런 사건을 저는 기본적으로 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민권익위는 다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수사의 판결과 같은 판결문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청탁금지는 돼요. 권익위 소관 사항. 권익위 소관 법률이죠. 그러니까 네. 소관 법률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만약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 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죠. 그런데 배우자하고 공무원하고 만약에 같이 합의를 해서 사전에 모의를 해서 금품을 받으면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의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소속 기관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이렇게 받았다고 알려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 알려야 되죠. 두 번째는 배우자한테 즉시 반환하도록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어떤 범죄 사실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최소한 최재형 목사가 금품을 준 거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돈 준 사람은 처벌해야죠. 물건을 준 사람은 금품 준 사람은.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이 의무를 이행을 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 청탁금지법 담당 기관인 권익위죠. 왜? 이거는 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것만 형사처벌 조항이고요. 나머지 2개 의무는 검찰이든 경찰이 아예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패 방지 담당한 이 4분의 법조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너무 기교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구나. 제가 법조인이면 이건 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대통령실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법조이니까 그런 것 같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처벌을 꼭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고 부적절했고 사과 이 정도만 원하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색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현 의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